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얼마 전부터 다양한 사연을 보여주며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며 신기해하더라고요. 어느새 같이 이야기를 듣고 대화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여기에 제가 사연을 쓰게 될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나이로 직장에선 과장을 맡고 있어요. 제 이름보다 과장님으로 불리는 시간이 더 많아서인지 그게 더 익숙하네요. 매일 딱딱한 문서만 쓰다가 이렇게 제가 겪은 일을 쓰려니 좀 어색하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에는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 아들 녀석 하나와 아내, 이렇게 세 가족이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데 아이가 어릴 때는 아내도 저도 육아에 전념해야 해서 서로 1분 1초를 싸워가면서 지냈던 것 같은데 이제 제법 말도 통하고 친구들이 더 좋아질 나이가 되니까 이젠 다 키웠단 생각이 들 정도로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하고 저는 취미를 하나씩 갖기로 했죠. 여보, 우리 그간 못했던 것 좀 해보자. 당신하고 겹치지만 않게 잘 조율하면 내가 저녁엔 애 봐도 돼. 나가면 또 집 생각나더라고. 혼자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있으란 게 아니라 취미 같은 걸 만들어 보면 되지. 당신 배우고 싶던 거 많았잖아. 그랬어? 뭐 있었지? 그림도 그리고 싶고 그릇도 굽고 싶다면서. 이제 시작해도 돼. 나 애 잘 보잖아. 당신은 생각해둔 거 있어? 나는 등산 나가보려고. 알지? 나 예전에 클레이밍도 했었잖아. 그게 은근 오르는 재미가 있어서 하고 나면 성취감이 장난 아니야. 아이고, 우리 아저씨,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시려고? 그리고 아내와 저는 서로 일정에 맞춰서 저녁과 주말에 취미 활동을 시작했죠. 예전에 그림을 배우고 싶다 하던 아내는 요즘 유행하는 미나를 배우면서 또 다른 재미를 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늘 애한테 가려서 밥하거나 살림하는 것 외엔 틈이 없었는데 저녁마다 아내가 그린 그림을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누는 재미가 늘었죠. 와, 당신이 그린 거라고? 아, 이거 사진 아니야? 이러다가 어디 데뷔해서 갑자기 작가님으로 모셔야 하는 거 아니지? 그리고 아내가 그런 재미를 얻으면서부터 저도 주말이면 등산과 클라이밍 동호회를 들어서 나갔어요. 너그러운 제 아내는 주말마다 아이와 놀아야 한다는 부담을 없애줘서 더 마음이 편했죠. 당신 이번 주에 차 놓고 갈 거지? 산 갈 거잖아. 없어도 되긴 하는데 어디 가? 아니, 이번 주에 수호 친구랑 캠핑 가자 그래서 애들 풀어놓고 우린 놀자 그러더라고. 다 먹자판이야. 나만 주말마다 빠져서 미안하네. 미안하기는 당신이 평일 저녁이면 다 고생하는데. 신혼 때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림이었죠. 애한테는 눈도 뗄 수가 없고 밥하면서 아이를 봐야 하고 저녁이면 칭얼거려서 새벽마다 다시 깨우고 재우고 저도 출근하면 잠을 못 자서 일도 잘 안 되는 느낌이었는데 그런 일을 종일 하던 아내는 오죽했겠어요. 어느 날은 저한테 펑펑 울면서 제발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싶다고 도망가 버리고 싶다면서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단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니 산후우울증이 왜 걸리는지 100번 이해가 가더군요. 그래도 취미를 하나씩 갖고 나니 삶에서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때 장모님에게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제 조금 편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며칠을 누워서 우는데 곁에서 보는 제가 더 괴롭더라고요. 괜찮아. 요즘은 치료 잘 받으면 낫는데. 초기라면서. 그래도 엄마 나이가 있잖아. 나 어떡해? 울지 마.
당신 강해져야지. 어머니한테 언제 갈 거야? 못 가겠어. 엄마 얼굴 보면 무너질 것 같아. 어머니가 더 슬퍼하시지, 그러면. 어머니 집에 혼자 두지 말고 병원 왔다 갔다 하시기 편하게 우리 집에 모시자. 병원도 좋은 선생님 알아보면 돼. 유능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많이 도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곤 좋은 의료진을 찾는 것하고 어머니를 서울에 편하게 모시는 일밖엔 없을 것 같았죠. 아내는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일주일 만에 10kg가 빠지는데 무슨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장모님을 만나니 의외로 더 덤덤하더라고요. 장모님, 당분간 여기서 같이 지내세요. 미안하네. 아내가 말년에 이런 신세를 지게 되네. 이래서 아프지 않고 죽어야 하는데 너무 미안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병원도 무조건 같이 가고 먹는 것도 어머니랑 같이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있으세요. 이제부터는 어머니 집이니까요. 내가 뭐 도울 거 있으면 말해. 엄마, 여기 쉬러 온 거라고. 알았어? 아유, 쟤가 또 소리친다 무섭게. 왜 아픈 사람이 아픈 줄을 모르고 그래? 무조건 쉬어. 그럼 아프다고 골골거리고 앉아만 있어? 아, 왜 사람을 산송장을 만들려고 그러니? 요즘 암도 아무 일도 아니라던데. 나는 걱정도 안 해. 역시 봐. 장모님도 나랑 똑같이 생각하시잖아. 그리고 장모님과의 생활은 의외로 순탄했어요. 병원에 같이 오고 가면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는 몇 주간 입원하는 일 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차도가 보이니 아내도 저도 힘들다는 걸 싹 잊게 되더라고요. 장모님, 선생님이 그러는데 다행히 많이 안 퍼져서 항암 한 번 했는데도 많이 좋아졌대요. 고생했어, 엄마. 다음 주에 퇴원해서 집 가자. 고맙네. 누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너무 좋은 아들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아들 아니고 사위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부럽다고 난리야. 이 사람이 집도 다 바꿔놨어. 엄마 편하게 쉬라고. 아이, 그럼 일도 바쁠 텐데 무슨 방까지 만들어. 어머니 집 오시면 이제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제가 침대도 하나 제대로 된 걸 못 놔드린 게 마음이 아파서 조금 좋은 걸로 뒀거든요. 이제 앉아서 TV도 보시고 주무시기에도 좋을 거예요. 우리 엄마 TV 끄지도 않고 자잖아. 너무 조용하니까 그것도 무서워서 가끔 깨면 죽었는데 눈만 떠진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니까. 엄마, 자꾸 그런 소리 할래? 그럼 장모님, 제가 조명도 주무시기 좋게 해드릴게요. 아내와 장모님 모두 당연히 사위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그런 점을 너무 좋게 생각해주니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유독 아내는 하나하나 빠짐없이 칭찬을 다 해주고 장모님 앞에서도 기를 살려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없는 집에 장모님과 단 둘이서 TV를 보고 있는데 저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내가 아직은 더 살고 싶은가 봐. 욕심이 많네. 그럼요. 더 오래오래 사셔야죠. 염치 없지만 병원에 있을 때 치유한 사람이 있더라고. 나하고 상태도 비슷하고. 근데 그걸 구할 수가 없어서 한번 먹어보고 싶던데. 뭘 드시고 나아진 거래요? 무슨 약초라던데. 왜 못 구해요? 제가 알아봐 볼게요. 요즘 처방 없이 아무 약초나 드시는 거 위험할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의사 하나 있거든요. 직접 겪은 사람이 있다더라니까 한의사들도 모른단다. 그래서 뭔데요?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장모님.
그 사람 번호는 받아왔는데 그 집은 아들이 있어서 틈만 나면 산에 가서 그걸 구해가지고 온다네. 아, 산에 가야 있는 거예요? 바위 틈에서만 자란다고 하더라고. 철벽 같은데. 그게 산 못하고 그런 사람은 못 간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산까지 타면서 그걸 구해달라고 하기가 염치가 없어서. 근데 2달 정도 먹고 싹 나았대. 그게 효과가 좋다고 아내가 얼마라도 줄 테니까 구해달라고 했더니 목숨 걸고 구해오는 건데 돈으로 바꿔주진 못한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도 살아야지. 아, 그래요? 그럼 이름은 알려준대요? 알려준다 그래서 번호를 받아오기는 했어. 그럼 물어보세요. 제가 산은 좀 타거든요. 자네가 산을 잘 탄다고 그랬지. 맞아.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문득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로는 내일이라도 죽고 싶다고는 하는데 새벽에 벌떡 깨서 병원에 가야 살 것 같다고 사소한 기침만 해도 곧 죽을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 같았죠. 그래도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어요. 죽음이 가까워지면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절실해지면서 그럴 수 있다 생각했죠. 장모님도 딱 어머니처럼 못내 말은 하는데 그 약초를 먹은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나니 본인도 꼭 먹어보고 싶은 눈치였죠. 그 자리에서 확답을 하기는 어려웠지만 그 이야기가 계속 남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아내가 여보, 동호회에 뭐 부탁하면 안 되겠지. 무슨 부탁? 약초 같은 거 캐달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럴까? 아, 안 그래도 어머니한테 말은 들었어. 당신한테도 말했어? 언제? 저번에 같이 TV 보고 있는데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부담되게 당신한테 왜 그런 말을 해? 엄마도 못 살아. 당신이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도 그랬거든. 그래? 다 그런가 봐. 미안해. 다 간절해서 그렇지. 옆에서 이렇게 해서 효과 있다고 하면 귀 얇아지고 어른들은 병원 치료만 차분하게 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냥 소원 풀어드린다는 생각 정도로 나도 해드리고 싶긴 해. 당신이 그걸 한다고? 장모님이 시도는 해봤으면 하더라고. 내가 산 자주 가는 것도 아니까 더 기대하는 눈치던데. 한번 내가 가볼게. 그 아드님 연락처 있다면서? 그냥 당신이 가봤다고만 해도 엄마 좋아할 거야. 그게 그 집 아들이 몇 년을 산만 돌아다니면서 얻었다는데 못 믿을 건 아닌가 봐. 동네에 소문나서 건강식품 만드는 회사까지 차렸대. 어머니랑 아내가 둘 다 암이었는데 직접 공부해서 다 나았다고 하니까 솔깃하지. 정말? 신빙성이 있나 보네 그럼. 시도만 해봐. 내가 그동안 좀 달래놓을게. 그렇게 아내하고 상의한 끝에 장모님이 원하는 걸 한 번은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그동안 쌓아온 실력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겠다 싶었죠. 그리고 장모님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 누구보다 기뻐하더군요. 자네가? 그래도 되겠어 정말? 괜히 어머니 실망하실까 걱정이긴 한데 해볼게요. 그 아드님 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자세히 통화해 볼게요. 내가 아들이 없어 서러웠는데 사위가 다 해주네. 엄마, 어느 사위가 산까지 가서 그런 걸 해줘. 그럼 우리 팍스방뿐이지. 그러니까 건강해져서 맛있는 걸로 다 갚아. 알았지? 알았어. 나도 더 열심히 치료받고 할게. 그리고 독학으로 공부했다는 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일단 보험부터 들어요. 아, 많이 위험한가요? 혹시 모르니까요. 절벽 타고 그러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취미로 조금 하긴 했는데. 그래도 사람 일 모르니까 일단 보험부터 하나 드세요. 제일 비싼 걸로 드시고요. 그래야 나중에 일 터져도 보상 잘 나오죠. 혹시 몰라서 드는 게 그런 거잖아요. 혹시 그 약초는 정말 효과가 있나요? 저희 엄마랑 같은 병이라 제가 알려드리는 거지. 솔직히 독학으로 10년 넘게 제가 알아낸 거예요. 그거 한 번에 빼가시는 거라고요. 의심부터 하면 못 도와줘요. 그건 아닙니다. 모르는 분야라서요. 제가 사는데 와보세요. 아침마다 아픈 사람들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약 하나만 지어달라고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장사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건강식품 회사 차린 거예요. 예,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제가 하란 대로 다 따라오세요. 그래야 저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우선 보장 확실한 거 하나 드시고 나서 가입 서류 보내세요. 그때 약초 사진 보내드릴게요. 통화를 나눠보니 독학으로 모든 걸 통달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외골수 같은 면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자기 뜻을 따라야 알려준다면서 가장 먼저 권한 게 보장형이라니 좀 이상했지만 가입 서류까지 보내란 말에 저도 대충 넘길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아내와 장모님에게도 통화를 한 이야기를 말했더니 먼저 보장형 확실한 것부터 들라더라고. 그 사람 뭐 보험사야? 왜? 모르겠어. 위험하다고. 그런데 장모님이 그분이 한 이야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 기왕 하는 거 제일 비싼 걸로 들어. 사람 이름 모르잖아. 혹시라도. 재수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혹시 몰라서 드는 거지. 그건 내가 알아볼게. 일단 서류를 보내 약초도 알려준다더라고요. 되게 특이하다, 그 사람. 좀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 분 같아. 그래도 우선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장모님이 지인을 통해 보장형을 알아봐서 사인을 하고 서류를 보내고 나니 그제야 약초 정보를 보내주더군요. 자세하게 산도 알려주고 위치도 짚어줘서 막막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지인인 한의사 친구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죠. 왜 암 걸린 환자들이 자가치유한다는 이유로 이상한 걸 먹어서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걸 언뜻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먼저 친구에게 물었죠. 그런데 친구에게 돌아온 답변이 이거 흔하디 흔한 건데 산까지 가서 구하게? 그래? 그래도 산에서 얻으면 뭔가 다른 거 아니야? 그렇게 특별한 거 아니야. 내가 구해줘? 아니, 나중에 정 안 되면 너한테 연락할게. 이런 걸로 암 낫는다는 사람 본 적 없다. 장모님이 괜히 불안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다른 약 지어줄 테니까 그 약초 넣은 거라고 말씀드려 그럼. 특별한 것도 아니란 친구 말에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쯤 장모님이 저에게 오더니 내일 몇 시에 갈 거야? 글쎄요, 오전 중으로 출발하려고요. 거기 도착하면 몇 시쯤 되는데? 3시간 정도 차로 가야 하니까 1시쯤 될 것 같아요. 등산복은 뭐 입어? 무슨 색? 엄마, 뭘 그렇게 캐물어. 내가 이따 준비해 줄 거야. 사위 약초 구하러 안 갈까 봐서 그래? 못 살아. 아니, 얘. 너무 미안해서 그렇지. 일찍 가는데 걱정도 되고. 내가 내일 우리 사위 먹을 김밥이라도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물은 거야. 다른 이유는 없어. 이상하게 도착 시간부터 등산복까지 묻는 장모님을 보니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김밥을 싸주는 거라면 출발 시간 정도만 알아도 될 텐데 찜찜한 생각이 들던 차에
아내가 어머니 방에 침대볼을 교체해야 한다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머니는 마침 씻고 있을 때였는데 문자 도착 소리가 울리더군요. 핸드폰에 언뜻 한 줄 정도의 메시지가 보이는데 내일 산에서 대기할 예정이고 가방 챙겨서. 다른 분에게도 제가 간다는 걸 알리는 눈치였죠. 그걸 본 순간 괜한 부담감도 들면서 뭔가 어머니 생명수를 구하러 가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죠.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제 발에 치여 뭔가 침대 안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여보, 마무리 좀 해줘. 나 엄마 수건 갖다 주고 올게. 아, 알았어. 이게 뭐지? 허리를 숙여서 침대 밑에 들어간 검은색 가방 하나를 꺼내드는데 등산 가방 같았어요. 혹시 어머니가 절 주려고 가방까지 사두셨나 했는데 그 안을 열어본 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기엔 저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더군요. 보장형 서류와 제 얼굴 사진, 뒷모습, 주민등록증까지 온통 저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문자가 한 통 더 도착한 순간 저는 직감할 수 있었죠. 뭔가가 내일 일어난다는 게 확 오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질 만큼 속이 꽉 막히는데 그래도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그냥 뒤에서 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가방 챙겨서 보내주시면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어차피 산이란 데가 위험해서 티도 안 나니까 입금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핸드폰을 가방 속에 그대로 넣어 집 밖으로 나온 뒤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제가 살기 위해서였는지 발이 거기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는 길에 그 남자와 나눈 대화를 보니 이건 장모가 아니라 킬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장형까지 권유하란 말을 한 것도 있었어요. 본인이 의심받기 쉽다 설득하라 지시하더군요. 아무리 암에 걸린 환자라고 해도 그동안 제가 한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갚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장모님 살리겠다고 절벽으로 갈 생각까지 한 사람인데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증거로 제출한 뒤 변호사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한의사 친구 중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바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죠. 제가 준 증거만으로도 유리한 쪽에 설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모님이 있는 집에 가서 지내기가 소름이 끼쳐서 잠시 별거 상태로 지내게 됐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뒷골이 서늘해질 지경이었죠. 그래서 변호사에게 모든 소통을 맡기고 저는 장모님이란 존재를 없애버리고 최대한 원래 일상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장모님은 문자로 저에게 호소하면서 내가 아프니까 정신이 잠시 어떻게 됐었나 봐. 계속 치료받고 할 돈이 걱정돼서 잠시 나쁜 생각을 한 거야. 그러지 말라고 문자를 할 참이었는데 미안해 정말로. 박수방, 내가 만나서 용서를 빌고 싶네. 우리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죄 없어. 그리고 난 곧 죽을 사람 아닌가. 그럼 한 번만 살 날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고 봐줄 수 없겠나? 본인 살 날 얼마 안 남았다고 저 없애려고 했잖아요. 제 목숨은 하나도 안 귀한 모양이네요. 정신 차리세요. 전 장모님 살아있는 마지막 날까지 갚아줄 겁니다. 그리고 아내도 저에게 눈물로 호소를 하더군요. 여보, 엄마가 암 걸리면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당신 마음 안 풀리겠지만 내가 대신해서 사과할게. 용서해줘. 제정신이 아니라고 사람을 없애도 되는 건 아니잖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장모님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당신 생각해서 이 일 적당히 해결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장모님이 절 없애려 했던 것이 인정이 되는 순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살 날이 얼마 남든 아니든 그래도 자기 목숨만 귀해 남의 목숨 아무것도 아니게 여긴 벌은 달게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벌을 제대로 줄 생각이에요. 장모님 때문에 목숨 걸고 산에 갔다가 처참하게 하늘나라 갈 뻔했으니 요즘 들어 2번 사는 인생을 새로 사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아마 그 가방을 미리 못 봤다면 이 글도 못 썼겠죠. 아무리 죽는 날 안 남았다고 용서를 바래도 그런 짓을 벌인 사람은 사는 날까진 반성하며 살도록 해주려고요. 제 끔찍한 경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